재능보다는 저는 성실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독, 다작, 다상량, 제가 지켜본 탑 애널리스트들의 공통 분모 중 하나다. 다독은 뭐 많이 읽으면 된다라는 거고, 다작은 많이 쓰고 다상량 많이 생각하면 된다라는 건데, 다독 같은 경우는 최소 그 1년에 50권 이상을 읽어야 되지 않나. 일주일에 한 권 정도. 그리고 다작 매일 쓰는 게 제일 좋죠. 그 데이터들이 누적이 되면은 어느 순간에 그것들이 정말 저에게 도움이 되는 시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때랑 지금이랑 내가 뭐가 달라졌고 아직까지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뭔지, 이런 것들을 좀 알게 되는 거죠. 네, 반갑습니다. 이 채널에서는 처음 인사드리게 되는데, 저는 현재 키움증권에서 주식 투자 전략 애널리스트를 담당하고 있는 한지영이라고 하고요. 조만간에 이제 그 세상의 빛을 보게 될 주식 투자 생존 전략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그 완전히 어렸을 때는 애널리스트 그리고 금융가에서 제가 일하는 거 그 생각도 안 해봤었고, 그리고 그때 생각했다고 하더라도 정말 허황된 꿈이었을 것 같아요. 이거부터 먼저 얘기할게요. 애널리스트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과목 중에 수학이에요. 수학적. 왜냐면 돈 계산하는 거니까. 사칙 연산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이제 확률과 또 분포를 계산해서 그 지식을 토대로 주식시장 분석하고 주가도 분석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 창피하지만 저 고3 때 수능 봤을 때 수리 영역 4점 맞았어요. 2문제 맞았어요. 앞에 2점짜리 2문제 맞았던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수학에 정말 못했었고, 그리고 그 후에도 재수를 해가지고 나름의 성적을 올렸지만 증권가 입성의 최핫컷인 인서울도 지금 가기 힘들었던 그런 성적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결국에는 전문대를 가게 됐고, 전문대 다니면서 군대를 갔다가 군대에서 좀 정신 차리게 된 케이스이긴 합니다. 그리고 군대에 갔을 때 제가 느꼈던 거는, 그때도 애널리스트는 꿈이 아니었어요. 어떤 거였냐? 저는 자동차를 굉장히 좋아했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를 뭐 벤츠나 BMW, 포르쉐, 우리나라 현대차, 기아차, 이렇게 자동차 타는 거, 운전하는 거 되게 좋아해서 자동차를 좋아해서 군대에 있을 때 그 가졌던 첫 번째 꿈은 나는 자동차 회사 들어가서 거기 임원이 되겠다. 이게 목표였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나름의 준비를 했던 거는, 군대 전역하고 나서 이제 복학하기 전에 한 달 동안에 유럽 여행을 다녀왔었는데, 친구랑 그때 잡았던 유럽 여행 컨셉은 자동차 회사 본사들 다 가보자. 그래서 벤츠, BMW, 아우디, 또 페라리, 그리고 람보르기니 본사 다 다녀봤어요. 그냥 가서 사진만 찍고 와도 나는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거다라고 해서 갔다 왔고, 갔다 와서 이제 대학교를 세종대를 편입을 해가지고 준비를 했죠. 자동차에서 들어가겠다 했는데 이것도 막상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현대차, 기아차 말고 벤츠나 BMW, 독일 3사들, 수입차 중에서 가장 큰 회사들, 여기 들어가려고 좀 알아보니까 이거는 초반부터 커리어를 다시 짜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공대 쪽에 나와가지고 또 유학을 갔다 와야 되고, 특히나 벤츠 같은 데는 독일에는 현지 대학교 나와야지만 이제 좀 갈 수 있는 그런 거여서 생각을 바꿨죠. 야, 내가 자동차 회사에 들어가서 임원이 되는 거, 이게 못하면은 그럼 내가 그 회사 사자. 뭘까? 그럼 살 수 있는 게 뭘까? 그럼 주식으로 돈 벌어서 사면 되지 않을까? 펀드 매니저가 되건 간에 애널리스트가 되건 간에 내가 결국에 그 회사 지분 사면 나도 그 회사 주주이자 오너가 될 수 있고 일원이 될 수 있잖아요. 그 생각을 가지고서 이제 자동차 회사 입사하는 꿈을 접고서 애널리스트를 해보겠다. 뭐 애널리스트가 아니더라도 이 금융시장, 주식시장 내에서 내가 핵심적인 인물이 돼서 난 내 그 목표를 이루겠다. 주식으로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 여러 개 있잖아요. 뭐 개인 투자자를 하거나, 혹은 이제 펀드 매니저가 되거나, 아니면 뭐 IB나 다른 여러 가지 증권업계에서 있으면 주식으로 부자가 될 수 있는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또 숫자를 보고 분석하는 거 좋아하다 보니까 애널리스트가 좀 맞지 않을까, 이렇게 돼서 이제 애널리스트로 목표를 설정을 하고 달려왔던 거죠. 네, 결국에는 뭐 꿈이라는 거는 저희가 살다 보면 항상 바뀌잖아요. 목표도 바뀌고,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지나고 나서야 이제 제가 느끼는 거긴 하지만, 자동차 회사에 제가 입사를 하고 여기서 내가 핵심적인 인물, 뭐 솔직히 한국의 뭐 지사장 이런 것까지 꿈꿨던 그 저였는데, 그러한 그 과정들은 결국에는 이제 애널리스트로 오기 위한 좀 자연스러운, 어떻게 보면은 누군가의 개입이 아니었나, 이렇게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애널리스트가 되기 전에 노력했던 거는 뭐 가장 컸던 거는 영어 번역이었던 것 같아요. 영어 번역. 어떤 거였냐면은, 그 대학교를 졸업을 하고 한 2년 정도를 거의 백수로 지냈어요. 그 증권사 문이 잘 안 열리더라고요. 뻥안 치고 4번이었죠. 2년이면은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니까 4번의 취업신 때 탈락의 고배를 계속 마셨죠.
애널리스트 같은 이 직군들은 그 TO라고 하죠. 뽑는 인원도 적고 환경도 되게 좋아야 되고 스펙도 되게 좋아야 되니까 세종대 편입을 해서 졸업한 저에게는 굉장히 높은 허들이었죠. 저는 그래 일단은 지점에 들어가자. 그러니까 고객들 만나서 영업하는 이 증권사 지점에 들어가도 어차피 증권이고 증권 쪽이고 거기에 있다 보면은 다른 부서로 이동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증권사 지점에 거의 한 200개 서류 냈죠. 4번 시즌 동안 취업에 4개 시즌 동안 200개 서류를 냈는데 정말 창피하게도 서류 합격은 10번도 안 됐던 것 같아요. 그 면접까지 갔는데 결국에 떨어졌던 거. 그리고 어느 정도였냐면은 그 형이랑 또 부모님한테 어려운 시기에 돈을 빌려가지고 취업 컨설팅도 받았고 자기소개서 할 때 80만 원짜리 한 번 고쳐준대. 이런 것도 받았죠. 그런데 다 안 되더라고. 이게 그만큼 이제 증권사의 벽이 높았던 거고 그 2년 동안에 계속 백수로 지내다가 마냥 백수로 지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난 뭐라도 해야겠다. 예. 그래서 했던 게 이제 주식 공부를 좀 더 해보자. 그리고 경제 공부, 전반적인 매크로 거시경제 공부를 그래도 하자. 뭐 마냥 백수처럼 그냥 뭐 천수 하늘만 보고 있고 그냥 뭐 게임하고 그냥 잠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고 이렇게 생활할 수는 없으니까 생활 패턴을 일정하게 유지하되 제가 그때 했던 게 뭐냐면은 여기 고영성 대표님이 예전에 편집장으로 계셨던 에스틴이라는 그 경제 사이트가 있어요. 지금으로 치면은 어떻게 보면 머니맵이 지금 유튜브 채널에서 굉장히 유명한 경제 투자 채널이잖아요. ST는 그거의 아날로그 버전. 그러니까 사이트에서 글 올리고 서로 의견 주고받고 하는 거기에 이제 한창 그게 그 당시 때는 여의도 증권가나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나름의 유명한 사이트였고 고영성 대표님이 거기에 편집장으로 있었어요. 그때 그 사이트를 알고 나서 제가 했던 게 영국의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 있잖아요. 그거를 하루에 한 번씩 무조건 번역해서 올려. 한 기사씩 그냥 무조건 번역해서 올렸어요. 이게 번역 처음에 정말 형평은 하나도 없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게 그러는데 나는 그래도 이거 해볼 때까지 해보겠다. 하루에 하나씩은 목표를 하겠다. 그래서 번역 막 신문 기사로 치면은 지금이면은 한 2, 30분이면 할 거 그때는 막 하루 종일 걸리면서 4시간, 5시간 걸리면서 해서 올리고 이거를 6개월 정도를 해왔죠.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제 개인 메일로 어떤 메일이 왔었어요. 그 메일이 뭐냐? 고영성 편집장, 그 당시 편집장님이 그 아무런 대가 없이 이렇게 메일 올려주는 거 보고 너무 감사해서 밥이라도 사고 싶겠다. 한번 만나보고 싶다. 그렇게 해서 만났죠. 그리고 여의도에서 만났어요. 그 당시 때. 여의도에서 만나가지고 이제 그때 처음으로 이제 안면을 트게 되고 2년을 맺게 된 다음에 그 상태에서부터 계속 좋은 관계를 유지하다가 이제 또 영성 대표님이 누구를 또 소개시켜 주겠대요. 그게 이제 홍춘욱 박사님이었고 홍춘욱 박사님은 그때 이제 KB은행에서 이코노미스트 하선 부신이었는데 책도 많이 쓰시고 근데 그때 이제 저녁에 술자리에서 만났는데 서로 이야기하면서 홍춘욱 박사님 제안한 게 번역 그렇게 계속 해온 거 보면은 그래도 성실성 있고 실력은 잘 모르겠지만 성실성이 있으니까 자기랑 무슨 책 번역해보지 않겠냐 해서 그때 이제 2013년도에 제가 31살 때죠. 31살 때 2013년도에 절대로 배당 거짓말하지 않는다라는 번역서를 홍 박사님이 같이 출간을 했고 그게 이제 뭐 주식시장이나 또 주변 사람들한테 좋은 반응을 얻으면서 저에게도 취업의 기회가 열렸어요. 그 취업의 기회가 이제 증권 쪽은 아니었고 금융 쪽이었는데 캐피탈 회사 1금융권은 저희가 흔히 아는 5대 은행, 메이저 은행들 은행권이 1금융권이고 2금융권은 증권사, 캐피탈사 이렇게 했는데 저는 캐피탈사의 투자팀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뭐 경제 분석을 하고 직접 주식 투자를 하는 업무를 맡게 됐죠. 그게 이제 애널리스트로 가기 직전에 바로 단계였고 그 회사에서 한 4년 정도 일하다가 우연히 케이프 투자증권이라는 리서치 센터에 전체적인 시장을 보는 애널리스트 자리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거기에 지원을 하게 됐고 이제 거기에서 운이 좋게 합격을 하게 돼서 그때부터 2018년도부터 애널리스트를 시작하게 된 거죠. 그때면 2018년도니까 36살 때부터죠. 네. 좀 늦게 시작한 케이스 애널리스트. 보통 애널리스트 하면은 막 20대 후반에 와가지고 RA 생활이라고 어떻게 보면 도제 생활을 할 때 그 제자 역할 그거 한 2년에서 3년을 하고서 남자 기준으로는 대부분 31의 애널리스트를 시작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좀 더 늦게 시작하게 된 케이스였죠. 그때 들어왔을 때 거기 그 증권사 인사팀에서도 반대를 많이 했어요. 저희 그 본부장님한테 저를 뽑아준 본부장님한테 야, 요 어디 근본도 없는 애 주워다 데려가서 쓰냐. 그냥 시장에 이름 알려있는 애 돈 좀 더 데리고 와가지고 쓰는 게 훨씬 낫지 않겠냐라고 했는데 그때 이제 저희 리서치 센터장이었던 본부장님께서는 그리고 저의 그 이러한 그동안 지금 말씀드린 스토리 그리고 그 전까지 제가 번역서를 3권을 했었거든요. 절대로 배당 거짓말하지 않는다랑
소음과 투자, 그리고 밀레니얼 머니, 그거를 거의 2년 단위로 한 번씩 냈었어요. 그 세 권 책 낸 것과 또 그 할인그룹의 캐피탈사가 그 닭고기 파는 그 회사, 할인그룹에 속해 있는 회사거든요. 거기 캐피탈사 있을 때 닭고기나 그 곡물 같은 것들을 저희 그 회사에서 그 그룹에서도 계속 다루니까 곡물 분석, 농산물 분석, 또 환율 분석 이런 것들도 중요했거든요. 제가 거기서 그 업무를 맡은 것들을 인정해 주셔가지고 저를 뽑았고, 그것들을 인사팀에다가 좀 강력히 피력을 해서 36살에 이렇게 들어올 수 있게 됐죠. 그리고 들어오고 나서도 상당히 한 2, 3년은 정말 뭐 죽어라 일만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남들보다 늦게 시작했으니까. 또 남들은 이미 이만큼 출발선에 있는데, 출발선을 지나갔는데 저는 여기서 따라잡아야 되니까 이거를 할 수 있는 거는 뭘까? 라고 보면은 인풋을 많이 늘려야죠. 뭐 잠을 줄이던가 뭘 해서도 내 시간을 그 시간 최대한 확보해서 그거를 애널리스트로서의 분석 역량을 강화시키는데 노력을 해야 되는 거. 그래서 그 전에 캐피탈사 다닐 때, 할인그룹에 있는 캐피탈사 다닐 때는 6시 출근, 9시 퇴근이 일반적이었고, 뭐 10시, 11시까지 일할 때도 있었고, 주말에도 나오고. 그래서 그때 뭐 약간 뭐 오버는 아니고, 정말 솔직히 그 말씀을 드리면 그 당시 때는 거의 한 2년 동안 2018년도, 19년도, 20년도, 뭐 지금도 비슷하지만 그 3년 동안에는 주당 뭐 80에서 100시간은 계속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죽어라 노력을 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 1월 달에 애널리스트 생활을 시작을 하고 6월 달 정도 됐을 거예요. 아직도 기억나는데 저희 그때 본부장님이, 센터장님이, 리서치 센터장님이 부르시더니, 야, 네가 온 지 6개월 됐는데 아직도 주식시장에서 너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너를 찾는 사람들이 없는 것 같다. 내가 봤을 때 너는 뭐 직장인으로서는 6개월 동안 성공한 애일 수도 있지만 애널리스트로서는 실패한 애일 수도 있다. 이렇게 좀 대놓고 이제 타박을 주시더라고요. 보통 거기서 이제 둘 중 하나잖아요. 쫄던가 누가 이기나 보자, 한번 해보자. 예, 저는 후자 쪽으로 갔죠. 그때부터도 더 정말 뭐 어떤 노력을 했는지를 보면은 그냥 뭐 계속 지표를 보고 데이터를 공부하고 자료도 그 막 일주일에 한 번씩 보고서를 꼭 쓰고 뭐든 항상 냈어요. 그러니까 다독, 다작, 다상량. 저는 이게 애널리스트로서 가장 중요한 애티튜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거를 정말 치열하게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매일 새벽에 와가지고 그 미국 증시 정리하고 6시 반에 고객들한테 다 보내고, 그리고 낮에 그 아침에는 또 자료 써서 보내고, 중간에 또 고객들한테 전화하면서 우리 지금 시장이 이렇게 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계속 하다 보니까 그때 6월 달에 기점을 6개월 만에 또 성과가 나오더라고요. 그 애널리스트는 뭐 수익을 창출하는 직업이 아니에요. 직군이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고객들한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그 고객들이 너희들의 정보 때문에 도움이 됐다,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해주는 게 저희의 어떻게 보면 정량적인 그 평가 기준이거든요. 그거를 가장 확인할 수 있는 게 한국경제나 매일경제 같은 대형 그 경제지에서 매년마다 베스트 애널리스트를 선정을 해요. 그래서 1위부터 10위까지 선정을 하게 되죠. 이제 그게 이제 그 순위에 진입을 했냐, 그리고 진입한 다음에 몇 위까지 올라갔느냐가 이제 애널리스트로서는 정량적인 그 어떻게 보면 유일무이한 평가 기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2018년도 1월에 애널리스트 생활을 시작해서 2018년도 말에 그 해 베스트 애널리스트 10위권에 딱 들어왔어요. 네. 그때 이제 이름을 올리게 되고, 그때부터 이제 사람들이 또 이제 베스트 애널리스트란 이름에 올라왔으니까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런 것들이 오히려 보면 어떻게 더 저에게 모티베이션이 되면서 열심히 더 살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연봉도 그때 그걸로 하고 나서 인상도 좀 됐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애널리스트로 처음 들어올 때 굉장히 싸게 들어왔어요. 진짜. 그때 제 가장 경쟁력은 어떻게 보면 가격 경쟁력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 굉장히 싸게 들어왔었는데, 그래도 그렇게 올라오고 나서 그 해 연봉 같은 경우 인상률이 거의 25% 정도 됐었고, 그 다음에도 한 10%대 넘었었고, 계속 매년마다 꾸준히 올려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초반에 그렇게 열심히 하니까 그런 것들이 연봉 인상의 성과로 나오고, 또 고객들 그 주식시장에서 저를 찾아주고, 이러한 것들이 한데 어울리면서 저에게 계속해서 좀 끊임없는 동기부여와 그 모티베이션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게 좀 잘 맞는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그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페이퍼 그 앉아서 사무 업무하는 거, 보고서 업무하는 거 말고 이 보고서를 쓴 다음에 고객들, 펀드 매니저 고객들한테 설명을 다녀야 돼요.
이제 그거를 저희가 세미나라고 하거든요. 시장에 대해서 의논하고 논의하고 그 방향성을 제시해 주는 거. 세미나 같은 경우는 뭐 하루에 뭐 많으면은 뭐 4개, 5개 이렇게 1시간 단위로 쪼개서 이제 여의도만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뭐 전주에도 내려갔다 오고 막 세종시도 내려갔다 오고 대부분 여의도긴 해요. 그런 식으로 이제 세미나 다니게 되는데 제가 이 애널리스트 아직도 재밌다라고 느끼는 거는 하루 일정이 굉장히 많은 날이 있어요. 많은 날. 뭐 세미나가 4개, 5개 있는 날이 있어요. 그러면 하루 종일 그냥 출근한 다음에 새벽에 와가지고 보고서 미국 증시 정리해서 보고서 쓰고 9시부터 이제 거의 퇴근할 때까지 계속 외부 돌아다녀야 돼요. 힘든 일정이죠. 어떻게 보면. 근데 오히려 저는 그런 날이 더 좋아요. 그러니까 전날부터 굉장히 기대돼요. 아, 내일은 이런 일들이 있구나. 더 괜찮겠다. 오히려 이런 식으로 더 일정 많아가지고 아 이거 어떻게 소화하지? 이거 너무 귀찮은데 취소하고 싶다 이런 게 아니라 아 재밌겠다. 이러한 것들을 아직도 지금도 느끼고 있어요. 예, 이거는 뭐 현실적인 부분도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정말 꿈만 높으면 그것도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대신에 저는 드리고 싶은 말씀이 분명히 그 자기가 목표를 하는 길이 있으면은 목표로 하는 것이 있으면은 거기까지 도달하는 길은 정말 하나가 아니에요. 여러 개가 있어요. 제가 그 스티브 잡스의 명언 중에 가장 좋아하는 게 커넥팅 다츠라고 이곳저곳 점을 많이 찍어봐요. 그럼 점을 찍다 보면 그 점이 연결이 돼가지고 그 목표에 직선이 아니라 돌아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지그재그를 할 수 돌아갈 수가 있어요. 결국엔 자기가 그 어떠한 목표를 이루고 싶다라는 거, 어떠한 직업을 갖고 어떠한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거, 그거를 쉽게 포기하시지는 말라. 저 같은 사람들도 고3 때 수능 수학 수리 영역 4점 맞은 사람이 애널리스트까지 되는데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저보다 훨씬 나은 곳에서 출발을 하실 거라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포기하시진 마시라. 뭐 저희가 이번에 월드컵 때 나오는 거 있잖아요. 중요한 거 꺾이지 않는 마음. 그리고 요즘에 더 퍼스트 슬램덩크에서 정대만이 왜 인기 많은지 생각해 보세요. 포기하지 않는 남자. 이것 때문에 저 인기 많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결국엔 자기가 원하는 목표가 있으면은 웬만해선 포기하지 마세요. 정말 뭐 가정사의 문제나 혹은 이제 개인사의 문제로 건강상의 문제로 포기를 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닌 이상에는 쉽게 포기하시지 말라. 이렇게 좀 이야기를 드릴게요. 저는 그 동수저였다가 거의 이제 흑수저의 흑수저까지 내려간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흑수저로 된 과정은 정말 순탄치는 않았죠. 그러니까 부모님이 의류 사업을 되게 크게 하셨었어요. 그래서 백화점에도 매장이 있으시고 중소기업의 오너의 아들 이런 입장이 제 대학교 때까지였어요. 그리고 제 대학교 졸업하고 나서 이제 2010년도에 제가 졸업했거든요. 28살에 졸업하고 29살이 2011년도에 부모님이 사업을 정리하셨는데 정리하실 때 이제 여러 가지 사업하시다 보면 빚을 많이 지잖아요. 그러니까 직원한테 월급 줄 거 주고 본인들의 대출받았던 것들, 사업했을 때 대출받았던 것들, 채무들 다 이제 정리하고 나니까 돈이 정말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안에 돈이. 좀 약간 노골적으로 얘기를 하자면은 그 회사 사업을 부도 내도 어떤 그 그룹들은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자기 챙길 건 챙겨놓고 부도를 내요. 어느 정도 재산을 그 뒤로 빼돌리거나 떼어놓을 만큼 떼어놓고 부도를 내서 이제 그 후에는 자기 좀 노후 생활에 대비하자, 그 후에 경제적인 생활에 대비하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저희 부모님은 그런 것들 없이 전부 다 집도 다 팔고 집도 거의 그때는 이제 2층 집 좀 저택에 살았는데 100평짜리 집에 살았었는데 그것도 이제 경매에 넘어가기 전에 그 드라마에서 보면은 집안이 부도 나면은 이제 빨간 딱지 붙이러 오잖아요. 집안 곳곳에 그런 것도 붙여 있었죠. 근데 그때가 저도 취업할 준비 때였으니까 어떻게 보면 인생에서 가장 큰 시련 중 하나였죠. 집안은 무너지고 있는데 아들놈은 증권사 들어가겠다고 취업 준비만 하고 있고 보통 같으면 이제 뭐 노가다를 뛰던가 어디 그 아무 회사 취직에 돈이라도 벌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안 하고 이렇게 있으니까 부모님 입장에서는 답답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믿어주신 건 있었죠. 저는 번역을 하는 것을 먼저 시작했거든요. 살려고 했던 것 같아요. 예. 지금 가정 환경도 어려운 상태여서 나는 금융시장에서 어떻게든 돈을 벌겠다. 이 원동력이 번역을 시작하게 만드는 계기였고 빨간 딱지 붙어 있을 때 저는 이제 그 번역을 하고 있었던 거죠. 예. 컴퓨터 모니터에도 빨간 딱지 붙어 있었어요. 이게 보니까 빨간 딱지 붙어 있더라도 바로 가져가진 않아요. 예. 쓸 수는 있으니까 그 상태로 했던 거죠. 그렇게 보면 부모님이 되게 감사한 거죠. 보통 야 나가서 돈 벌어. 그리고 다행히 형 같은 경우는 이제 그래도 취업을 한 상태여서 형이 어느 정도의 이제 생활을 좀 지원을 해주고 그리고 빨간 딱지 붙은 다음에 생각보다 빨리 부모님이 약간 좀 재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백화점 매장 뭐 곳곳에 뭐 신세계랑 롯데를 여러 개 있는
매장을 운영하는 중소기업체였다면은 그때 사업을 다 정리하고서 그냥 동네 조그마한 옷가게 하나 그래도 여셔가지고 그걸로 이제 어느 정도 저희가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고, 그러한 그 얼마 안 되는 돈이 빨간 닥지를 보면서 일을 할 수 있게, 그 번역을 할 수 있게 만드는 하나가 아니죠, 정말 큰 원동력이 됐던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 힘든 시기의 경험들, 그 집안에 뭐 빨간 딱지를 붙이면서 공부를 하고 취업 준비를 붙여 있었기 때문에 더 이를 악물고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 긴 2년 동안의 백수 생활을. 그때 생각해보면 좀 더 죄송하기도 하죠. 그때 차라리 돈을 벌었으면 좀 더 나았을 수 있지 않겠나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이제 그때 제 판단은 틀리지 않았던 게 어느 정도는 지금 증명이 됐죠. 지금 여기까지 올라와서 이렇게 유튜브 100만 채널에 와서 인터뷰를 하고 책까지 내는 거 보면은. 번역 같은 경우는 이제 이코노미스트 번역을 주로 했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금융권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이코노미스트 번역은 해보는 거 후회는 안 하실 거예요. 하기는 어려울지언정 그 후회는 안 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그 특정 기사를 번역할 때 보면은 이 기사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의 배경 지식들을 알아야 되거든요. 알아야지 그거를 한국어로 번역할 수 있어요. 예. 한글화를 시킬 수 있는 거죠. 그렇게 그 배경 지식을 알기 위해서는 자연스럽게 이 용어가 뭐지? FOMC가 뭐지? 인플레이션이 뭐지? 지금 왜 중앙은행들은 금리 인상을 계속 하고 있는 거지? 이러한 것들을 다 따라가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관련 지식들이 높아지게 돼요. 그래서 저는 번역을 추천하는 것도 이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승부욕도 있고 그냥 계속 돈을 벌고 싶다는 그 욕심이 있는 거죠. 뭐 저 같은 경우도 지금은 완전히 거의 흑수저 중 흑수저이니까, 흑수저가 동수저로 가기 위해서는 많이 벌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벌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크게 두 가지죠. 투자해서 자산 가격 가치의 상승을 올리거나, 아니면은 현금 흐름, 월급, 소득을 증가시키는 거. 근데 뭐 지금 제가 가진 자산은 별로 없고, 저도 부동산 아직 없습니다. 제 집 없습니다. 이게 없으니까 부동산 가치, 집값 상승을 기대하기보다는 일단 내 연봉을 올리자, 연봉 소득을 늘려가자, 여기 쪽에 좀 더 초점을 맞췄던 거죠. 뭐 운도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침 제가 그 쓰는 보고서나 내용들이 주식시장 상황에 잘 맞아서 그런 걸 수도 있고, 또 이제 노력이 가장 컸던 것 같아요. 애널리스트는 뭐 재능보다는 저는 성실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지금 3위까지 올라갔는데, 이제 10위에서부터 치고 올라가서 3위까지 올라갔는데 2등, 1등 하시는 분들 보면 저보다 더 성실해요. 물론 이제 그분들도 경력이 오래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짬밥을 무시 못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더 성실해요. 정말 저 이상으로 성실한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 1등 해보면 안주하게 되고, 이제 당연히 1등 했으니까 자기 찾아주는 사람들이 알아서 많겠지, 어련히 많겠지, 이런 게 아니라 본인들도 스스로 계속 고객들한테 먼저 전화해서 한번 만나주세요, 제 이야기 들어주세요, 이런 것들 계속하고, 자료도 굉장히, 보고서도 자주 쓰시고 이런 것 같아요. 아까도 잠깐 말했지만 다독, 다작, 다상량, 이게 그 제가 지켜본 탑 애널리스트들의 공통 분모 중 하나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이거 같아요. 영업력이 정말 뛰어난 거. 그러니까 영업력이라는 건 이제 뭐 고객과 점심과 약속이나 아니면 중간중간 계속 끊임없이 전화를 하거나 영업을 하는 거. 어떻게 보면 영업 사원처럼도 행동을 해야지 그 탑 애널리스트에 들 수 있거든요. 이거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탑 애널리스트가 될 수 있는 그 두 가지 경로가 있습니다. 하나는 영업을 정말 잘하는 거. 고객한테 되게 친밀감, 스킨십 해가면서 친밀감 있게 해가는 거. 또 다른 하나는 보고서를 정말 자주 쓰고 열심히 쓰고 많이 쓰는 거. 예. 저는 후자 쪽을 좀 택했습니다. 개인적으로 뭐 저도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긴 하지만, 보니까 그 MBTI 성향 테스트 해보니까 저도 굉장히 I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뭐 극도의 I는 아니지만 사람 만나고 나면은 이제 좀 진이 빠지는 거. 그 일주일에 뭐 저녁 약속 한 2개가 제 맥스인 거. 막 3개 잡혀 있으면 그 전주부터 막 굉장히 막 스트레스 받고, 또 약속 전날에 취소되면은 정말 세상 제일 가장 기쁜 순간 중 하나이고, 이런 식으로 좀 알긴 합니다. 그래서 웬만해서 저는 이제 저녁 영업이나 이런 것들은 잘 안 하고 저녁 약속 잘 안 잡는 편인데, 이것도 애널리스트 할 때도 마찬가지죠. 뭐 먼저 다가가가지고 막 되게 살갑게 굴고 막 전화를 먼저 돌리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냥 나는 보고서로 승부하자, 자료로, 양으로 승부하자, 저는 이쪽으로 좀 택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예 안 한다는 건 아니고, 매일 저희가 콜을 돌린다라고 하거든요. 콜. 예, 그런 것들은 잘 하진 않고, 저는 그냥 보고서로 승부하자, 그 자료로 승부하자. 그리고 개인 텔레그램 채널이 있는데,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시장의 생각들, 그리고
장중에 뭐 주식시장이 급변하거나 또 새벽에 미국 증시 급변할 때 그때도 그냥 텔레그램으로 제 개인적인 코멘트를 날리고 그래요. 솔직히 이거 지금 여의도 증권가 애널리스트 중에 사는 사람 좀 저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 제 담당하고 있는 시황이나 전략 중에서는 저는 이거 매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마다 지금도 막 너무 스트레스 받을 때가 많죠. 그리고 막 요즘처럼 주식시장 보면은 정말 답을 모르는 주식시장이거든요. 이게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아직도 밤에 일어나면 벌떡벌떡 일어나고 깨가지고 야 이거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하게 되고 또 저희 아마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도 비슷하겠지만 많은 투자자분들이 갖고 있는 병 중 하나가 자다가 새벽에 자다 깨면은 보통 이제 휴대폰 보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럼 뭐 카톡 메시지를 보거나 아니면은 뭐 인터넷 유튜브 보잖아요. 저희는 그 인베스팅이라는 어플을 항상 먼저 봐요. 미국 주식의 시세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 보는 사람들이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제 개인적으로 저도 열심히 했던 것 중 하나는 그냥 뭐 오래 앉아있어 회사에 오래 남아있어서 앉아있었던 거 그러니까 그 6시 출근 뭐 9시 퇴근 이렇게 이런 것들을 지금 거의 3년 동안 해왔던 것도 저는 나름의 제가 뭐 부끄럽지 않은 하나의 좀 자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분들 중에는 저도 직접 알지는 못하지만 그냥 전애들은 뭐 전설과 같은 스토리도 있는데 어느 정도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있었냐면은 여성 애널리스트 분께서 출산한 다음에 산후조리원에서 고객들한테 콜을 돌렸어요.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 결국엔 되게 잘 됐어요. 지금 되게 잘 됐어요. 다독, 다작, 다상량. 다독은 뭐 많이 읽으면 된다라는 거고 다작은 많이 쓰고 다상량 많이 생각하면 된다라는 건데 다독 같은 경우는 최소 1년에 50권 이상을 읽어야 되지 않나 라고 보고 있어요. 일주일에 한 권 정도 이렇게 저도 웬만해서는 정말 일주일에 한 권씩은 꼭 읽으려고 하고 있고 또 한 권 읽을 때 그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안 빼놓고 읽는 것보다는 좀 선별적으로 읽고 목차를 본 다음에 대략적으로 이 책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구나 필요한 것들만 뽑아서 읽는 것도 저는 되게 괜찮은 독서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작 매일 쓰는 게 제일 좋죠. 모든 기록으로 남기는 거 솔직히 일상생활 하다 보면 매일 뭔가 쓰기는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 저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애널리스트로서 어쩔 수 없이 매일 쓰고 있긴 하지만 이거는 제 직업과 관련된 일이고 이거 안 쓰면 저도 잘리니까 쓰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일 쓰는 것을 추천드리지만 그게 어렵겠다는 거 저도 알고 있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그냥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혹은 내 사업을 준비하시는 분들 아니면 여러 가지 좀 새로운 뭔가 삶의 변화를 주고 싶은 분들은 그냥 워드 여시고 글씨 10포인트로 한 페이지 정도는 채워보시는 거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당장에 하루 이틀이나 뭐 일주일 지나서 극적인 효과를 못 봐요. 이건 말씀드리게 못 봐요. 그런데 그 데이터들이 누적이 되면은 어느 순간에 그것들이 정말 저에게 도움이 되는 시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지금은 못하는데 예전에 한 번 했던 게 있어요. 지금도 솔직히 힘들어서 못하고 있긴 한데 예전에 딱 한 번 했던 게 군대 제대하고 나서 2006년 24살 때 매일 일기를 쓰는 게 있었어요. 매일 일기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매일 일기를 썼어요. 한 페이지씩 손글씨니까 워드로 치면은 글씨 10포인트로 반 페이지 정도를 매일 썼어요. 오늘은 뭐 했고 누구를 만나서 누구를 놀았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 그날 나의 생각들 무조건 정리를 했어요. 이게 얼마나 독하겠냐면은 20대 때 한창 놀고 이제 술 먹고 다니고 막 밤에 새벽까지 놀고 그럴 때 있잖아요. 술 먹고 들어와도 그거 쓰고 잤어요. 가끔 보면 글씨가 그냥 막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그래도 저는 그거 쓰고 잤어요. 그리고 어디 여행 가서나 아니면 막 저녁에 그 당시 때는 교회를 좀 열심히 다니고 있었는데 교회 가면 이제 가끔 가서 수련회를 가잖아요. 수련회 뭐 2박 3일 어디 캠프 가잖아요. 캠프 갔을 때 다들 잘 때 혼자서 이제 불 켜고서 이러고 쓰고 자고 나는 이거를 1년 동안에 무조건 빠짐없이 하겠다 이 목표를 세워서 했거든요. 그 당시 때 했을 때 이거 대체 왜 해야 되는지 생각을 했는데 그때 24살 때니까 지금으로부터 거의 16년 넘었죠. 가끔 꺼내봐도 도움이 돼요. 그때 이후로 내가 뭐 얼마나 많이 변했고 나 그때 내가 이 정도의 생각을 했었구나 이런 것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매일은 아니지만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자기네 가지고 있는 주식시장에 대한 생각들이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삶에 대한 좀 느꼈던 점들 적어 놓으시면은 당장의 도움은 안 되겠지만 어느 순간에 분명히 도움이 되는 시기가 온다. 이게 저는 다작의 핵심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갖고 있어요. 그거 되게 지금 많이 낡았는데 가끔 뭐 정말 분석행위 다 태워버리고 싶긴 한데 그래도 중간중간에 보면 재밌기도 하고 막 옛날의 추억들을 되살리니까 그리고
그때랑 지금이랑 내가 뭐가 달라졌고 아직까지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뭔지 이런 것들 좀 알게 되는 거죠. 네. 블로그 같은 경우는 제가 2011년부터 2017년도 말까지니까 대략 뭐 6년 정도 운영을 해왔었죠. 블로그 글쓰기는 번역한 것들 매번 올리고 자주 올렸고,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뭐 유명한 보고서들, 뭐 IMF 거나 BIS 거나 아니면 이코노미스트 말고 파이낸셜 타임즈나 월스트리트 저널들, 이러한 것들 인상 깊은 것들이 있으면 번역해서 무료로 공개 포스팅하고, 아니면 서평 같은 것들 올리고, 아니면은 이제 중요한 데이터들이나 뭐 예를 들어서 한국의 수출 데이터들, 미국의 뭐 기준금리 데이터들, 이런 것들 보면서 제 생각들 정리해서 몇 줄 남기고, 이런 식으로 항상 블로그에 기록을 남겨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나름의 그래도 일 평균 방문자 그래도 3,000명에서 5,000명 정도 됐었고, 블로그를 통해서 알게 된 사람들도 지금까지도 인연이 되어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게 블로그를 운영해왔던 게 애널리스트 생활할 때 굉장히 좀 많은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글을 쓸 때나 지금도 가끔 그러지만 아직도 제 블로그를 기억하시는 펀드 매니저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혹시 예전에 이거 운영하셨던 분 아니세요? 라고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그 블로그를 닫은 지 5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블로그를 기억해 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보면은 다른 블로거들 보면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되게 어린 친구 같은데 야, 이렇게 꾸준히 하고 열심히 하는구나,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 뭐 지금은 좀 개인적인 스케줄 때문에 바빠서는 좀 못하고 있긴 하지만 따로 연락해서 만나보고 싶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받았던 것처럼요. 네. 그거는 뭐 단순히 그냥 무조건 하자라는 것들도 있는데, 그냥 이게 끝났을 때 나에게 어떤 보상을 스스로가 주는 거, 그게 뭐 여행이 됐건 어떤 물건이 됐건 이런 것들 간에 보상이 주어지면은 그 습관을 이어갈 수 있게 만드는 동력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습관의 길이가 뭐 한 달이 됐건 6개월이 됐건 1년이 됐건 중간중간에 이 정도 미션 달성했으니까 나에게 이런 보상을 줘야 된다, 이렇게 중간중간에 제공을 하게 되면은 그 습관을 계속 길러갈 수 있는 동인이 되더라고요. 책 같은 경우도 비슷해요. 책 쓰는 거 정말 힘들었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 게임을 되게 좋아합니다. 제가 작년 6월에 플레이스테이션 5를 구했어요. 구하기 정말 어려웠어요. 오픈런 해야 돼요. 이것도 막 롤렉스나 아니면 막 나이키 신발처럼 구한 다음에 내가 이거를 개봉해서 실제로 게임을 하는 시기는 책을 다 쓰는 시기다. 그래서 저는 이제 플레이스테이션 5를 가을이면 제가 개봉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이제 했습니다. 이제 정말 중간중간에 뜯고 싶어 너무 하고 싶었지만 나는 일단 책을 써야 되고, 책을 쓰기 위해서는 매일 꾸준히 글을 쓰는 습관을 유지를 해야 된다. 만약에 중간에 뜯어가 해버리면은 내 주말은 책을 쓰는 주말이 아니라 게임을 하는 주말이 될 것 같으니까 참자. 6월 달에 샀으니까 6, 7, 8, 9, 10, 11, 12, 1, 2, 9개월 만에 뜯게 되네요. 네. 저 일단 뭐 자기계발 책 중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책은, 지금도 계속 보는 책은 완벽한 공부법. 저는 이거는 지금도 중간중간에 제가 좀 약간 나태해지거나 아니면 약간 벽에 부딪혔을 때 꺼내볼 수 있는 책이라고 보고 있고, 또 자기계발 이외에 말고 좋아하는 책들 중 하나는 과학과 관련된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과학책 같은 것들, 뭐 우주의 원리나 아니면 약간 시간여행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가지고 그런 쪽들도 있고요. 또 공상과학 SF 쪽으로 해서 뭐 테드 창이 쓴 당신 인생의 이야기라는 책, 그거 같은 경우는 이제 테드 창이라는 중국의 되게 유명한 천재적인 작가가 쓴 단편집들을 모아놓은 책들인데, 그것도 되게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당신 인생의 이야기는 영화로도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외계인과의 언어 교신을 통해서 배워가는, 깨달음을 얻게 되는 과정들, 또 외모 지상주의에 대해서 다루는 에피소드들, 이런 것들인데, 좀 공상과학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 책 한번 보시기를 굉장히 추천을 드리고 있고, 또 하나는 약간 지정학적인 관련된 책들도 저는 좋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나서 많은 게 바뀌었잖아요. 저도 지금 올해 깜짝 놀랐던 게 1월 달에 전기료 받아보고서 야, 이거 뭐지? 이 생각이 들었어요. 분명히 작년보다 난방 적게 썼는데, 총량은 적은데 금액이 훨씬 많이 나왔더라고요. 왜일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쟁하면서 글로벌 천연가스 가격 폭등을 하고, 이게 저의 일상에도 그대로 때려 맞게 된 거죠. 그래서 지정학적인 관련된 책들도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데, 추천드리고 싶은 책은 지정학적인 알파라는 책이 있습니다. 외국의 유명한 펀드 매니저 중에 지정학적인 이슈를 분석하는 이제 분이 있는데, 그분이 쓴 책인데 이거 한번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아마도 이것도 그런데 여의도 애널리스트 중 학벌 나래비 세우면 제가 거의 최하위에 있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자격지심이 없을 수가 없죠. 학벌이 낮다는 거 자체에 대해서 자격지심이 안 간 거는 오히려 더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여기서 어떻게 할 수 없죠. 다시 뭐 수능을 다시 봐서 서울대 가는 것도 말도 안 되는 일이고 뭐 대학원 가는 것도 제 재정적인 측면상 조금 이제 어려운 일이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현실 속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거면은 그냥 뭐 노력을 하는 것밖에 없었죠. 계속 나는 이쪽에서 시장을 내 이름을 각인시키고 많은 사람들에게 내 그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을 전달하고 인정을 받겠다. 이렇게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중간중간에 도와주시는 분들 뭐 말로 이렇게 용기를 주시는 분들이 있었죠. 뭐 홍춘일 박사님 같은 경우도 지금 너만큼 하는 애가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시고 신영준 박사님 그리고 고영승 대표님도 어릴 때부터 같이 알던 사이였거든요. 그러니까 저 아마 성장해 오는 거 다 보셨을 거예요. 그런 것도 보면서 그냥 지금 너만큼 하는 사람 없으니까 꾸준히 이렇게 해라. 너의 장점은 머리도 아니고 그다음에 뛰어난 인사이트도 아니고 분석력도 아니다. 너의 장점은 꾸준함이다. 그것만 지켜가라. 이게 제 주변에서 저를 항상 용기를 북돋아주는 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꾸준함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솔직히 인사이트 있는 애널리스트가 되고 싶죠. 한번 딱 보고서 내면은 모든 사람들 야, 진짜 이 사람 정말 시각 독특해. 나 얘 보고서만 볼까? 이렇게 하는 사람들 몇 명 존재해요. 뭐 월스트리트에도 있고 지금 우리나라에도 몇 명 있는데 저는 그렇게까지 못 올라간다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고 결국엔 저는 그냥 꾸준함으로 계속 승부해왔던 것 같아요. 지금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 이미 애널리스트 생활한 지 이제 2018년부터 6년 차 정도 됐으니까 뭐 학벌에 대한 자격지심이나 뭐 남들보다 내가 못하지 않을까 이런 자격지심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생각해보면 슬럼프였던 것 같은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매일마다 그 아침에 애널리스트들끼리 모여가지고 이제 모닝 미팅을 하고 이렇게 단체로 하는 자리들이 있어. 단체로 이제 설명한 자리. 통상적으로 저희가 할 때는 그냥 고객들 한 2명, 3명, 아니면 1대1 이렇게 많이 하는데 뭐 단체로 하는 자리도 있고 그런데 재작년인가 어느 순간 그 다수의 고객들을 대상으로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 숨이 막히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이게 아까 발표 공포증, 무대 공포증 이게 갑자기 온 거예요. 전에까지 한 번도 없다가. 그래서 그때 결국에는 어느 정도였냐면 설명하다가 잠시만요. 조금만 이따 할게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 대형 사고를 친 거죠. 뭐 약간 공황장애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 이거는 결국에는 슬럼프가 왔고 이게 몸에 누적이 되면서 몸이 신호를 보낸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를 생각해 보니까 중간에 한번 제가 너무 상황이 너무 급변하는 걸 대처를 하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잘 보이지도 않고 자료도 잘 안 나오고 제 자료에 자신이 없고 보고에 자신이 없고 자신 없는 내용을 가지고 설명하려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결과들이 나왔던 거죠. 그러니까 슬럼프 약간 좀 되게 힘든 시기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거를 극복하는 거는 이것도 뭐 뻔한 이야기인데 그래 뭐 어떡하겠냐 더 데이터 많이 찾아보고 더 많은 책 읽어보고 남들 기사나 분석 자료 읽어보면서 계속 내 것으로 녹이자 누가 이기나 해보자 이렇게 해서 좀 이제 극복하게 됐죠. 한 1년 걸리는 것 같아요. 1년. 근데 뭐 그런 증상 매일 있는 건 아니고 어쩌다 한 번씩 올 때 그리고 그 올 때 성격들을 보면은 제가 시장에 대해서 자신이 없을 때 주식에 자신이 없을 때 그런 것들이 나오더라고요. 그 자신이 없어지는 거는 뭐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뭐 남들과 놀거나 아니면 다른 취미에 빠졌거나 밤에 늦게 자고 귀찮아가지고 이제 뭐 일을 덜 하거나 이럴 때 그런 증상들이 나왔던 것 같아요. 결국에는 참 이게 슬픈 이야기 하는데 그냥 노예죠. 노예. 일의 노예가 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일의 노예가 아닌가라는 좀 가슴 아픈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지금까지의 결과만 놓고 보면은 이 애널리스트라는 직업들 그리고 뭐 대부분 직업들 그러겠지만 그 직업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리에서 계속해서 성과를 내거나 혹은 자기 만족 그리고 자아 실현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꾸준함과 성실성 다시 한번 그거를 깨닫게 해주는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 공황장애일 수도 있고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는 그냥 약간의 그 슬럼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지금 딱 기억나는데 이거 한번 보시면 제가 아직도 이거 메모해 놓은 게 있어요. 발표 울렁증 발생 시 2월 15일 증상 발표할 때 전과 달리 갑자기 호흡이 불안정해짐 그 뒤로 따로 코멘트 할 때는 안정적 또 원인
제가 분석해 놓은 게 피로 누적으로 인한 몸의 이상 신호, 아니면 자신감 하락, 혹은 뿌띠 트라우마. 이게 뭐냐면은 작은 정신적 부담이 누적되면 발생하는 신호, 주변으로부터 받은 아주 작은 지속적인 상처가 누적. 이 세 개를 제가 원인으로 봤고 개선 방안도 해놨어요. 나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 발성법, 호흡법 개선, 또 자기 효능감 확대, 그리고 잘할 수 있어 이런 다짐만으로는 안 되니까 더 노력하자. 그리고 또 여기 마지막에 썼는 게 어차피 더 많은 대중 앞에서 진행할 때 이런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을 텐데 이참에 개선시키는 게 훨씬 좋다. 위기는 또 다른 기회. 이렇게 메모를 해놨죠. 2021년 2월 15일 날 해놨던 거예요. 약간 좀 독한 놈일 수도 있긴 있는데 이런 상태였습니다. 네. 근데 이걸 왜냐면은 생각해보면 저 밥만 먹고 맨날 발표만 하고 이야기하는 사람인데 갑자기 이렇게 되는 거는 이건 나중에 제 밥줄이 끊길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든 극복해 나가야죠. 그래서 정신과 상담도 한번 가보고 그랬어. 이게 난 이런 증상이다. 이게 무슨 문제냐 하니까 뭐 테스트 해보니까 그렇게 큰 문제는 없는 것 같고 그냥 일시적인 문제 같다. 그리고 약간의 그동안에 너의 몸에 이상이 있던 신호들이 이제 밖으로 표출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결국엔 극복해 가고 있었던 동력은 그냥 더 열심히 하자. 그리고 쉴 땐 좀 쉬어보자. 그동안은 거의 쉬지 않고 일했던 것도 있어요. 그게 왜냐면은 이 증상이 나왔던 것도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가 이제 2019년도 말에 말기암 판정 받고서 이제 2020년도에 4월에 이제 세상을 떠나셨거든요. 근데 그때 투병 생활을 할 때가 2020년도 1월부터 3월 달까지 병원에서 길게 투병 생활을 했고, 그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평일에 매일 저녁에 병원을 갔어요. 여의도에서 수유까지 1시간 되는 거리니까 1시간 반 매일 병원에 갔었죠. 근데 그때 생각해 보시면은 언제였냐? 코로나 팬데믹 때였죠. 주식시장도 정말 뭐 난리치고 아닐 때 그때 이러한 것들이 거의 막 6개월 넘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게 어느 순간에 이제 그 다음에 2021년도에 좀 몸에서 신호를 나온 것 같아요. 넌 이제 좀 적당히 해라, 쉬어라.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솔직히 야근을 안 하게 된 것도 그때인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정말 야근 매일 하고 그랬었는데 그 후로 2021년도 이후부터는 야근도 웬만해서 잘 안 하고, 물론 이제 야근 집에서 회사에서 안 하고 집에서 하긴 하지만 이제 집에다 좀 업무 환경도 구축을 해놓고 이러한 좀 상태로 바뀌었던 것 같아요. 증상의 원인은 좀 다양하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몸에 피로가 누적된 게 많다. 그러니까 정신적이든 육체적이든 피로가 누적된 게 많으니까 정말 회사 다니시는 분들 하루하루가 정말 치열하고 휴가 내기도 어렵고 그렇긴 하겠지만 중간중간에 리프레시는 꼭 해야 된다. 주 7일 일할 생각 하지 마시고 주 5일만 하시고 주 딱 60시간만 일하세요. 뭐 52시간 이상 일하시는 분도 많긴 한데 60시간 이내로 좀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결국엔 쉬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이게 보니까 발표 공포증이랑도 되게 관련이 깊은데 아마 이 방송 영상 보시는 분들께서도 발표 공포증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발표 공포증이 가장 큰 문제가 이거예요. 트라우마가 있어요. 무슨 발동 조건이 나에게 주어지면은 그게 포비아로 유발이 되는 거. 예. 평소에도 발표를 잘 하다가 어떤 특정 조건이 그건 사람마다 다르겠죠. 충족이 되면은 이제 갑자기 말려버리는 거, 상태가 안 좋아지는 그런 상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거 같은 경우는 이것도 심리적인 문제인 것 같은데 신경을 안 쓰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발동 조건이 뭔지 스스로를 좀 잊어버리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생각보다 사람들이 나의 발성과 발표 자세와 호흡 이런 거 신경 별로 안 쓴다. 그리고 좀 더 대놓고 말하면 제가 뭔 얘기하는지 신경 안 쓰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예. 그런 것들을 저희가 스스로가 좀 알아뒀으면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기록하는 거야? 그냥 인스타를 보다가 인스타에 막 좋은 자기 개발 계정들 있잖아. 그런 거 보다가 어떤 책인지 몰라 누가 책 요약하는 것 중에 내 삶을 지탱해 주는 것들이라고 해서 순서를 막 적어놓은 게 있더라고. 막 이런 식으로. 그분이 적은 거는 옛날에 다녀온 유럽 여행, 그리고 친구들과의 가벼운 맥주 한 잔, 이런 식으로 적어놔서 나도 한번 적어봐야겠다 했는데 이거 적어보니까 생각보다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제가 일상의 행복을 느끼게 해주는 것들 제 1부터 제 20까지 적었는데 이거를 계속 50까지, 100까지 가는 것도 하나의 좀 재미가 아닌가. 그리고 이런 것도 많이 채울 때마다 좋을 수 있는 게
내 멘탈이 무너질 때마다 꺼냈을 수 있는 대응할 수 있는 무기들이 지금은 20개지만 이제는 100개가 되고 200개가 될 수 있는 거죠. 책도 연관이 된 것 같아요. 뭐 그 메타 인지와 관련된 것도 있고 완벽한 공부법이나 그런 책에서도 영감을 받은 게 있고 책에 영감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 메모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메모의 기술과 관련된 책들을 봤는데 어릴 때는 일단 감정의 위주로 적었다면은 이제 지금 커서는 감정보다는 상황 그리고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 이런 현상, 원인 분석 이런 것들 위주로 적으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이게 됐던 거고 그렇게 이제 그 발표 울렁증이 생겼을 때 이런 식으로 원인, 현상, 원인, 개선 방안 이렇게 한 것도 어떻게 보면은 직업병일 수도 있죠. 저희도 뭐 주가가 빠지면은 지금 대체 이게 주가가 왜 빠지고 무슨 원인이 발생해서 그런 것이고 어떻게 해야 이러한 상황들을 극복할 수 있을지 그런 대안들을 찾는 게 이게 저 애널리스트들의 하나의 지금 중요 업무 중 하나인데 이거를 삶에 적용시켰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결코 애널리스트 솔직히 가끔가다 이거 못해먹을 직업이긴 하지만 그래도 계속 할 수 있게 만드는 원동력도 바로 제 일상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애널리스트를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뭐 제 멘탈은 남들보다 좀 더 탄탄하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왜냐면 아까 얘기했지만 빨간 딱지가 모니터에 붙여 있는데도 저는 번역을 했습니다. 예, 자기소개서 쓰고 취업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멘탈 관리는 뭐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친한 사람들과 그 대화를 하거나 아니면 제 멘토로 삼는 분들에게 뭐 조언을 얻거나 그 소소한 것들 중 하나는 그 귀에 이어폰 끼고서 저는 이제 공덕 쪽에 사는데 경의선 숲길 좋아하는 음악 들으면서 산책을 하거나 제가 또 일상에 좀 행복을 느끼는 것 중 하나는 그거예요. 주말이나 휴일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커피숍에 커피 사러 가는 거 이런 것도 있어요. 이것도 보여드릴게요. 나름의 이것도 적은 거 있는데 어떻게 보면 멘탈 관리라는 거는 그 무너진 멘탈 힘들었던 내 감정들 기분들을 이제 행복과 기쁨으로 바꿔줄 수 있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멘탈 관리라고 하잖아요. 저는 이런 것들을 좀 적어놨어요. 내 일상의 행복을 느끼게 해주는 것들 1. 고양이들과 함께 누워있는 거 2. 세미나 후 좋은 피드백 혹은 텔레에 대한 좋은 피드백 4. 주말에 야식으로 라면 먹기 5. 주말 아침 일찍 일어나 스타벅스 커피 사러 가기 8. 좋아하는 음악 들으면서 경의선 숲길 산책 또 안 가도 그만인 저녁 술자리 약속 취소되기 그리고 관심 있는 사람들과의 가벼운 수다 이런 것도 좀 적어놓고 있거든요. 중간중간 생각날 때마다 추가를 해가는 거죠. 요즘에 저도 중간중간 이제 좀 쉬는 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주말에 낮잠 자는 거 되게 좋더라고요. 한두 시간. 그것도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적어 놓으면은 이제 내가 뭐 지친 일이나 멘탈이 무너졌을 때 이거 보면서 이거 몇 개만 실행해도 그 멘탈 회복하는 데 좀 도움이 되죠.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제 멘탈을 관리하는데 리프레시 하는데 좀 좋은 그 하나의 노하우 같아요. 이거는. 네. 저는 이 채널이 스터디언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고영성 대표님이랑 그 다음에 신영주 박사님 그리고 홍 박사님 이 세 분이 많은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사회에서 만나신 분들 중에는 물론 이제 개인적으로는 친한 친구들이나 부모님이 있지만 그거 말고 이 세 분이 가장 많이 도움이 많이 됐고 특히나 고영성 대표님이랑 홍춘욱 박사님은 거의 안지 10년 넘은 관계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삶의 깊은 수렁통에서 머리끄댕이 잡고 올려주신 분이기 때문에 왜냐면 STN에서 그렇게 백수로 번역하고 있던 애를 끄집어내가지고 세상 밖에 던져 놔주신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이 두 분이 가장 좀 멘토이자 큰 버팀목이 되어주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고 고태봉 센터장님이라고 이제 타 증권사에 계신 분인데 어릴 때부터 좀 봐왔던 분인데 그래서 그분 같은 경우는 저도 개인적으로 애널리스트 생활하기 전부터 굉장히 좀 존경해왔던 분이고 이제 애널리스트 되고 나서 실제로 만나 뵈면서 했던 분인데 그분은 지금 나이가 50대가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에너지가 엄청 넘치세요. 그 에너지 레벨이 잠깐 말씀드리면은 NBA 미국 농구 제가 농구를 되게 좋아하고 NBA를 자주 챙겨 보는데 그 NBA의 요즘에 최근의 트렌드가 좀 바뀌었어요. 쉽게 말해서 예전에 진짜 불과 2, 3년 전만 해도 3점씩 잘 넣는 선수가 있는 팀이나 잘 넣는 팀들이 승리를 많이 하고 우승을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런데 이게 최근 2, 3년부터는 바뀐 게 3점 슛이나 이런 게 아니라 팀의 에너지 레벨이 넘친 팀들이 굉장히 잘해요. 그러니까 팀의 활력소가 넘치고 선수들끼리 되게 화합이 잘 되고 게임에 대한 이기고 싶은 열정
그리고 막 만약에 1쿼터부터 4쿼터까지 하는 3쿼터에 승부가 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제 그러면 4쿼터는 가비지 타임이라고 해가지고 쓰레기 타임이라고 하죠. 버리는 타임. 그렇게 되면은 양팀 선수들 둘 다 설렁설렁해. 어차피 승부 낮았으니까. 근데 그렇게 승부가 결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죽어라 뛰는 팀들이 있어요. 그런 팀들은 에너지 레벨이 높다라고 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지금 이 에너지 레벨을 이야기하는 게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멘토하고 존경하시는 분 중 하나, 타 증권사 센터장님 같은 경우도 50대가 넘었는데도 에너지 레벨이 굉장히 넘쳐요. 아직도 왕성히 활동하고 강연 활동하고 자료를 쓰고 책을 쓰고 저 정도 위치 되면은 야 이제 그만 좀 설렁설렁하고 관리자로 이제 전향해서 이제 좀 편하게 지내셔도 되는데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아직도 저도 왜 그렇게 높은 에너지 레벨이 있는지 잘 분석이 안 되거든요. 저는 그분을 이제 1년에 한 번씩은 만났는데 만날 때마다 제 스스로도 에너지 충전을 하게 돼요. 그분을 보면서 야 나도 아직 거의 10살 정도 어린데 내가 여기서 막 루즈해지면 안 되겠구나. 이분 보면서 그렇게 삼는 분이 있습니다. 네. 주식 투자에서 가장 힘든 점은 아무래도 돈을 잃어가는 거겠죠. 계좌 손실을 어떻게 극복해야 될 것인지 이건 같고, 애널리스트로서 일하는 힘든 점도 이거랑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가 정말 열심히 분석해가지고 앞으로 주식시장 어떻게 될 겁니다 라고 했는데 그 말하는 순간 어림없이 하면서 확 거꾸라지고 정반대로 가는 거. 예를 들어서 이번 주 주가 제가 빠진다고 했어요. 네. 코스피가 지금 2,300으로 갈 겁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오늘 지금 증시 보면 다시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러면 또 야 씨 이거 어떡하지? 나 또 잘못 전망했다. 방향 꺾어야 되냐? 내일이나 다음날 이제 내 보고서에 제 전망이 틀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반성문식의 보고서를 낼 수도 있죠. 이거 어떻게 보면 이렇게 뷰를 꺾는다고 하죠. 시각을 바꾸는 거. 그렇게 선택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아니다. 아직은 꺾을 때가 아니다. 지금 시장은 내가 생각하고 있는 재료들, 이슈들을 덜 소화하고 있다. 이렇게 좀 강단 있게 제 의견을 밀고 가는 그런 경로가 있거든요. 결국에는 내 의견을 고수하냐 아니면은 유연성 있게 꺾냐. 좋게 말해 유연성이지 부하내동에서 꺾냐. 이 두 개의 경로에서 굉장히 많은 유혹과 고민을 하게 받고 있어요. 저는 이제 그게 애널리스트로서 가장 힘든 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오늘이나 내일의 일들이 어떻게 바뀔지 거의 아무도 모르거든요. 저는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올해 같은 경우 우리나라 주식시장에도 정말 많은 일들이 있을 거기는 해요. 네. 올해 이제 3월, 4월, 5월, 6월, 7월 이렇게 중간중간에 막 이렇게 변동하게 될 건데 저는 그렇게 단기적인 한두 달의 움직임은 저희가 예측할 수 없고 최소한 1년 이상의 움직임은 어느 정도 예상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왜냐? 경기나 주식시장은 항상 일정 주기를 가지고 사이클이 존재를 하고 그리고 사이클의 변곡점을 만들어내는 것들은 정부의 정책이나 중앙은행의 금리 변화 아니면 기업들의 실적 변화 이런 것들인데 내년도의 전망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 내년도에 상황들이 많이 나아져요. 그렇게 되면은 지금 3월 한 달, 2월 그리고 3월 달에 주가가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3월 말고 올해 12월 연말에는 분명히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코스피의 주가는 지금보다는 높게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단기보다는 중장기적으로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근데 현실적으로는 사람들 중장기적인 시장 관심 없죠. 당장에 내일 오를 주식들, 일주일 뒤에 오를 주식들 이런 것들은 일반 개인 투자자들 뿐만이 아니라 많은 이제 전반적인 시장 참여자들 다 궁금해하는 상황이어서 저는 이제 중간중간 단계로 그렇게 대응을 하지만 큰 흐름의 줄기는 저는 잘 안 바꿉니다. 네. 왜냐하면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거는 제 전망을 계속 유지하면은 언젠간 한번 맞아요. 고장난 시계도 한두 번 맞는다고 하잖아요. 유튜브 같은 경우 영상이나 어디 보면은 갑자기 어떤 분의 조회수가 폭발적으로 올라올 때 있거든요. 항상 일관적인 시각을 이야기하다가 그게 한번 맞으면은 이제 시장에서도 관심을 받죠. 네. 저는 이제 그렇게 인내심이 그렇게 깊지는 않으니까 어느 정도 유연성 있게 대처하는 저는 이쪽으로 좀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는 그냥 그거죠. 머리가 나쁘면 몸이 고생하자. 성실함, 몸으로 때우자. 이거 같아요. 이 마인드 같아요. 그리고 웬만해서는 나태해지지 않는 성격.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처음 주식을 할 때, 대학교 때 시절에는 그래도 부모님한테 좀 받아서 하긴 했어요. 그래서 그때 500만 원을 부모님한테 받아가지고 이거를 학교 다니면서 휴강 시간이나 공강 시간에 열심히 좀 굴려봤죠.
근데 돈이 너무 잘 벌리는 거예요. 지금 2020에서 21년이 우리나라 그 최고의 강세장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전까지의 강세장은 금융위기 직전에 2006년부터 대략 2007년 후반까지 약 2년에 걸친 정말 우리나라 강세장이 있었거든요. 그때 막 정식 펀드 열풍 불고 미래에셋에서 무슨 인사이트 펀드랑 막 디스커버리 펀드 전 국민이 다 주식 투자에 한 번 더 열풍이 불었던 시기가 있었는데 저도 그때 주식을 시작했죠. 그 500만 원으로 한 종목 투자했는데 100% 냈던 사례, 2배 먹었던 사례가 여러 가지 있었고 아직도 기억나는 게 지금은 상장 폐지됐지만 뭐 오리엔탈 전공, 그리고 현대중공업, 그리고 증권주들, 뭐 SK증권 이렇게 그때 되게 핫했던 종목들, 주식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제가 투자를 해서 돈을 좀 많이 벌었었죠. 어린 나이에 이제 500만 원 시작해서 거의 3천 정도까지 불렸었는데 생각해보세요. 25살, 6살 이 대학생이 주식 투자로 뭐 3천을 벌었다. 내 세상 내 거, 세상이 내 거 같죠. 그래서 그때 어느 정도 했냐면 막 친구들 데리고 가가지고 저녁에 술 사주고 친한 친구들 데리고 막 청담동이나 압구정동 그 유명한 비싼 레스토랑 가가지고 둘이 현금을 막 50만, 60만 원 내고 먹고 이러고 다녔죠. 저는 그때까지만 제가 돈 계속 잘 벌 줄 알았어요. 그쵸? 이거 대학교도 그만두고 그냥 뭐 전업 투자할까, 나 재능 있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2007년 후반부터 증시 꺾이기 시작했잖아요. 그때 거의 많은 돈을 날렸던 사태였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때 깨달았던 거는 제가 2006년도에서 7년도 이 2년 동안에 주식해서 돈 벌었던 거는 제가 잘해서가 아니라 그냥 환경이 좋았던 거예요. 너나 나나 주식한다고 들어오니까 누가 먼저 돈을 빨리 집어넣느냐의 차이지, 제가 만약에 뭐 어떤 주식에 500만 원 투자했어요. 그러면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지는 사람들이 뒤따라 들어오겠죠. 그럼 먼저 앞에 있는 사람이 돈을 버는 거예요. 시장 자체가 좋으니까. 저희가 뭐 초심자의 행운, 주식시장에서도 초심자의 행운 이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도 대부분 처음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돈을 버는 거는 그 시기가 주식시장이 잘 나가는 시기였기 때문이에요. 그때는 유튜브가 없었지만 뭐 라디오나 신문에서나 다 뭐 한국 증시 뭐 바이코리아 열풍, 코스피 뭐 리레이팅 뭐 2천 넘어 3천의 시대 간다 이렇게 다 얘기하니까 다들 그거 보면서 혹하면 나도 주식 투자해볼까 이런 분위기가 조성되잖아요. 그게 이제 제가 그 경험했던 강세장이자 쓰디쓴 실패를 맛봤던 약세장의 교훈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뭐 삼성전자가 올해 뭐 얼마 이익을 낼 것 같고 이 삼성전자의 경쟁력은 뭘까 뭐 이런 식으로 그 기업을 공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것보다도 그 전체적인 거시경제 흐름을 보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한국 경제 성장률이 얼마나 나오고 미국 경제가 어떻게 흘러가고 중앙은행, 한국은행이나 연준이라는 미국의 중앙은행이 앞으로 금리 인상을 더 할 것인지 아니면 금리 인하를 할 것인지, 그리고 막 경기가 앞으로 뭐 올해나 내년에 좋아질 건지 나빠질 건지 이렇게 큰 관점에서 내려다보는 이 시각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쪽으로 공부를 하시면은 저희가 작년이랑 재작년에 맞았던 그 어마무시한 하락장, 코스피 같은 경우는 작년에 25% 정도 빠졌거든요. 한 국가의 지수가 25% 빠진 거면은 그 안에 있는 종목들은 반토막 난 것도 허다해요. 뭐 대표적으로 게임주들이나 막 메타버스 관련주들 아직도 고점 대비 70% 이렇게 난 상태인 거 보시면은 그러니까 작년에 그러한 하락장들을 나중에 찾아왔을 때 분명히 어느 순간 또 이렇게 역대급 하락장들 찾아올 거예요. 그랬을 때 탑다운 공부, 매크로 공부, 거시경제 공부를 해놓고 대비를 하고 있으면은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고, 그리고 그거를 오히려 그 시기를 재산 증식의 기회로 바꿀 수 있다. 그 위기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간단하게 말하면은 돈을 벌어야기 위해서는 주식해야 되죠. 그리고 솔직히 근로소득 월급만으로는 어느 정도 재산 증식, 물론 현금 흐름을 개선시키면서 나의 전반적인 소비 생활이나 일상 경제 생활의 질은 높일 수는 있지만 삶의 질을 정말 근본적으로 높이기 위해서는 현금 흐름이 아니라 자산 증식, 재산 증식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거를 달성을 시켜줄 수 있는 유용한 길 중 하나가 저는 주식 투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시면은 저희가 동학개미 운동 열풍이 불었을 때 왜 불었는지를 생각해 보면은 그 당시 사람들이 집값도 되게 비싸졌잖아요. 집값도 그 당시 때 엄청 비싸졌는데 이미 주식시장 올라가기 전부터 집값은 엄청 비싸졌는데 월급만으로는 근로소득만은 할 수는 없다. 그런데 마침 기회가 왔어요. 주식시장이 날아가고 있고 막 중앙은행이 돈을 풀고 금리를 인하하고 막 정부도 돈을 풀고 막 주식 사세요 이런 환경이 만들어지니까 다들 뛰어들었던 거고, 재산 증식의 빠른 수단 혹은 유용한 수단은 주식이다
라는 생각이 만들어낸 게 동학개미 운동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주식 투자를 우리가 해야 되는 근본적인 이유, 뭐 경제 공부하고 일상적인 생활에 있어서 좀 다양한 시각으로 그 사물을 바라보고 현상을 바라보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 위에 가장 근본적인 거는 돈 벌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는, 재산 증식을 위해서는 주식 투자를 하셔야 된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릴게요. 주식 투자의 메리트는 적은 돈으로 할 수 있다라는 거. 뭐 소액만 5만 원만 있어도 주식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부동산은 5만 원 가지고 주식 살 수는 없잖아요. 예, 마찬가지죠. 그리고 주식 같은 경우는 또 매력적인 거는 국내에 있는 것들 뿐만이 아니라 해외에 있는 모든 자산들에 투자를 해볼 수가 있는 거. 왜냐하면 주식이라는 게 뭐 약간 어려울 수도 있지만 삼성전자 주식, SK 하이닉스 주식, 애플 주식 이렇게 개별 주식뿐만이 아니라 그 ETF라는 상장지수 펀드라는 투자 상품이 있는데 ETF 중에는 다양한 테마들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테마들 다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유럽의 럭셔리 테마, 아니면 AI 테마, 챗 GPT 관련해서 인공지능 테마, 다양한 테마들도 ETF를 통해서 저희가 투자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한 매력들이 있는 게 저는 주식 투자가 부동산 투자 혹은 뭐 원자재 투자 아니면 다른 투자 대상에 비해서 가장 매력적인 요인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마 가격만 보고서 사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가격이랑 가치는 다르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기업 가치 아니면 한국 주식시장의 가치는 지금 변함이 없는데 가격이 무슨 그 수급적인 요인들, 누군가 많이 사서 그랬던 것이건 혹은 어떤 일시적인 요인들로 인해서 가격이 위로 폭등하거나 폭락하는 경우가 있어요. 가치는 변하지 않는데. 근데 대부분 다 이제 손실을 보시는 분들의 공통적인 특성은 가치는 안 보고 가격만 본다. 그리고 가치에는 이제 전반적인 거시경제 상황 혹은 기업들의 정말 사업 환경 이런 것들을 따지면서 가치를 봐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안 보고 그냥 주가의 움직임만 보다 보면은 쉽게 현혹이 되죠. 올라가는 거 따라 사고 싶고 내려가는 거 따라 팔고 싶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가치를 보는 거, 그 탑다운 관점에서도 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 가치를 알게 되면은 올라갈 때 야 이거 아닌 것 같아? 따라 사지 않고 오히려 팔고 빠질 때 야 이거 빠지는 거 정상이 아닌 것 같은데 이때 사자 이런 전략들 대응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거 같아요. 딱 한 줄로 하자면은 반응하지 말고 대응하자. 우리가 어떤 상황이 일어났을 때 동물적인 본성으로 그 인간의 내재된 본성으로 반응을 하게 되면은 더 안 좋은 결과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운전을 하다가도 갑자기 돌발사가 누가 차선에 끼어들거나 뒤에서 박았을 때 반응을 하게 되면은 나도 모르게 같이 차선을 변경해서 옆에 가드레일 받게 되거나 아니면 앞에 있는 차를 받게 되고 당황하게 되면은 그 안 좋은 일들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분명히 이 주식 좋다고 주식 샀는데, 예를 들어 삼성전자 주식을 샀는데 미래에 되게 좋을 거라고 보고 샀어요. 그런데 갑자기 삼성전자가 무슨 알 수 없는 이유로 어느 하루에 주가가 뭐 4, 5% 빠져버려요. 그러면 이 주식을 들고 있는 사람들은 반응은 당황하겠죠. 거기에 반응하게 되면 그 주식을 팔아버리게 되고 그 팔았을 때 다음에 다시는 그 가격에 못 사는 기회들이 온다. 이러한 것들이 이제 반응이고, 대응은 주가가 갑자기 빠졌어요. 이게 팔지 말고 이게 왜 빠졌는지 한번 분석을 해보고, 이게 빠진 게 그 미래 주가, 내가 예상한 주가 경로에 변함이 없거나 또 삼성전자의 기업 가치, 비즈니스, 사업 환경에 변함이 없다면은 빠졌을 때는 오히려 더 사는 게 좋죠. 저는 이게 대응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는 애널리스트 뿐만이 아니라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반응이 아니라 대응을 하자. 저는 이거를 좀, 이 철학을 갖는 것을 좀 추천을 드리고 싶고, 그러한 생각들을 녹여낸 게 주식 투자 생존 전략, 이 책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멘탈 관리법, 개인 투자자분들, 아마도 투자자분들 전업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고, 또 직장인 인데 중간중간 짬날 때마다 주식 투자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은 계속 매매를 하고 싶을 때가 많아요. 특히나 이제 내 주식의 주가가 손실을 봐서 이제 손실을 확정한 상태에서 이거를 빨리 만회하려고 빨리 다른 주식 들어가거나 이렇게 갈아타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잦은 매매는 가급적이면 하지 말자. 특히나 내가 멘탈이 무너졌을 때나 손실을 본 상태에서 뭐 이거를 내가 빨리 수익을 만회할 거야, 또 다시 손실을 커버할 거야, 손실을 만회할 거야, 이런 식으로 이러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매매하게 되면은 열의 아홉은 그냥 말려버려요. 빨리 만회하려고 하지 말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테퍼만 쉬고 결정하자. 운동을 하거나 책을 읽거나 그냥 시장에 잠깐 떠나 있는 것도 저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잠깐 떠나 있는 거, HTS를 끄거나 MTS 하루 이틀은 키지 말거나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딱
집필할 때부터 의도를 했던 건 이거 같아요. 2020년도부터 21년도 이때 그 1년 반 동안 동학개미 운동 열풍이 불었을 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그때 주식을 처음 하셨던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 옛날에 그 2006년도에 저처럼 이제 장 좋을 때 처음 들어와서 수익을 기쁨을 잠시 맛보고 이제 손실로 전환을 하신 분들, 그분들이 투자 레벨업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책이 주식 투자 생존 전략의 핵심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책은 거의 다 데이터들, 지표들, 봐야 되는 지표들 거의 11가지를 좀 선정을 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한국의 수출 지표, 한국 수출 지표는 저는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 한국 수출 지표가 왜 중요하냐면은 한국의 대표 기업이 어딜까요? 대표 기업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현대차, 기아차, 포스코홀딩스, 이들의 특성은 수출로 먹고 사는 기업이죠. 그리고 한국 경제는 이들이 돌려간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뭐 네이버, 카카오처럼 국내에서 활동하는 플랫폼 업체, 인터넷 업체들도 우리나라의 대표 기업 중 하나이긴 하지만 이들보다 더 대표 기업들은 수출 기업이라고 생각하면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들 기업이 얼마나 돈을 잘 벌고 못 버느냐에 따라서 한국 경제의 흐름이 달라지고, 이거는 더 나아가 한국 주식시장의 방향성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출 지표를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작년 같은 경우 수출 지표가 꺾이기 시작한 게 작년 거의 중순부터였어요. 근데 그때 중순부터였는데 불구하고 주식시장에서는 아직까지 낙관론들이 많이 남아있었죠. 더 갈 수 있다. 근데 이것만 좀 제대로 보고 있었어도 어느 정도 손실을 최소화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고, 반대로 이제 한국 경제가 수출도 지금 굉장히 안 좋거든요. 전년 동기 대비 1월달 수출 기준으로 마이너스 16%대, 엄청나게 제 수출이 많이 망가졌어요. 근데 이게 바닥을 치고 올라오는 시점이 한국 주식시장의 본격적인 턴어라운드 시점이 될 수가 있다는 거지, 반대로. 그래서 저는 이렇게 수출 지표를 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여러 가지도 있습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지표, 그리고 외국인들의 수급, 뭐 바이코리아, 셀코리아 할 때 외국인들의 수급과 관련된 지표들, FOMC라고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처럼 미국의 중앙은행이 금리를 결정하는 이벤트가 있는데, 왜 우리가 남의 나라 금리 결정 이벤트를 봐야 되냐? 이 연준이 주관하는 FOMC가 한국 주식시장뿐만이 아니라 미국이나 전 세계 주식시장의 방향을 바꿔놓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봐야 된다. 왜 FOMC가 뭐고, FOMC에서 독자들이 어떤 것을 봐야 되는지, 또 거기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 투자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도출할 수 있는지, 이러한 좀 노하우들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 같은 경우는 버티면 된다라는 이야기를 강조를 하고 있지만, 버틸 때 잘 버티자, 확률이 높은 자리에서 버티자. 그리고 그 확률이 높은 자리는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 경제 지표들, 한국의 수출 지표, 미국의 인플레이션 지표, 아니면은 뭐 신용 잔고, 레버리지 관련 지표들, 이런 것들을 보면은 지금이 들어갔을 때 먹고 나올 확률이 높은지 아니면 낮은지, 이거를 판별할 수 있게 만드는 유용한 지표라고 보고 있고, 이 책에서는 그러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다시 정리를 하자면은 초보 투자자들, 정말 그냥 생개미 초보 투자자들이 레벨업을 하기 위해서 좀 도움이 되는 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무래도 제 책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결국에는 저희가 경제적인 자유를 얻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자유가 없으면은 정말 그 일상에 불화가 생기는 경우도 많고, 안 좋은 일도 생기는 거 많고, 건강도 안 좋아지는 경우가 많아요. 네. 결국에는 경제적인 자유를 이루기 위해서는 부의 증식, 재산의 증식이 필요하고, 재산의 증식을 위해서는 주식 투자를 해보시는 것을 정말 추천을 드린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빌드업입니다. 제 책 조만간에 나오는데, 이 책 정말 열심히 썼고요. 처음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한번 손실의 아픔을 겪고 나서 그 아픔을 극복하고 하나의 좀 더 성장할 수 있는 성숙한 투자자로 거듭날 수 있게 도와주는 책이, 저는 제가 쓴 주식 투자 생존 전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